네, 안녕하세요. 거센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파도 타기의 줄리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 혼자 떠들기가 좀 어색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형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고 제 옆자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름은 영민님이고요. 영민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5년 정도 이제 개발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둘이 해도 사실은 좀 어색하네요. 우리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못할 것 찍고 같아요. 있고 마이크가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괜히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 아까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남는다. 네. 쉽지 않네요. 이거. 네,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냥 평소에 우리 많이 떠드는 것처럼 좋아요. 우리끼리 있는 톡방이나 오케이. 그냥 만나서 떠드는 것처럼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 좋아요. 나름 이제 첫 에피소드니까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파도타기라고 지어봤는데 좀 오글거리나요? 아니요, 사실 파도 타기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사실 파도 타기를 그냥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살기 위해서 파도를 타고 있다는 게 확실히 지금 공감이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보면, 우리 이제 저나 영민님이나 엔지니어고, 그렇죠. 이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되게 빠르게 변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 있고, 맞아요. 배우지 않으면 밀려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우리 힘으로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출 수는 없죠. 지금 멈추면 어떻게 멈춰요 이거를? 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파도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좀 전에 영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려면, 그러니까 파도에 매몰돼서 죽고 싶지 않으면 결국엔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냥 바다 위에서 사는 생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몸을 맡기고 떠다니다 보면 오히려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파도타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파도타기로 지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가장 거대한 파도, 파도가 맞을까요? 쓰나미. 그러니까 사실상 쓰나미인데 네. 이것도 타야 되잖아요. 이걸 탈 수 있는 종류의 파도인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오늘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가 AI 전쟁 누가 이길까라고 지어봤는데, 사실 제목만 보면 오픈 AI가 이길까, 제미나이가 이길까 요런 느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가 살아남을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누가 이길까라는 느낌보다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참여를 당한 뭐라 그러죠?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들인데 휘말리게 된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이름은 전쟁이지만은 그런 전장에서 살아가는 민간인의 모습을 저희가 그리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어쨌든 몰려오는 이 파도, AI라는 파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말고 여러 기업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어서 이런 토픽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실 최근에는 기업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SNS에서도 그렇고 이 AI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만 하면 AI한테 물어봐. 맞아요. 아니면 AI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이제 질문해보고 싶었던 건, 영민님이 느끼기에 스스로가 AI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꼭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삶에서, 영민님의 삶에서
스스로 어떤 AI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삶에서 의존하는 거, AI한테 의존하는 사실 좀 삶이라고 해서 좀 안 와닿는 거는 거의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일이 삶이 아닌가. 아, 일이고 삶이고 삶이 곧 일이다. 네, 아니 뭐 좀 슬픈데. 삶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건 있네요. 옛날에는 헬스 같은 거 운동하러 갔을 때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물어보는 게 좋기는 한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작은 엄청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내 처음 루틴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뭐 내가 헬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순서대로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런 거를 뭘 이것도 모르고 왔냐라는 핀잔의 두려움 없이 시작하기 정말 좋은. 근데 이제 삶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할 때도 똑같잖아요. 뭐 메일 같은 걸 쓸 때도 많이 물어볼 거고 아니면은 처음 저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 처음 보는 언어를 도전할 때도 그 밑에 뭐라 그러죠? 뭔가 베이스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쉬워진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의존도였으니까 사실 의존도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모르는 언어를 도전하게 되는 데는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의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주신 포인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언어를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삶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갔을 때도 뭔가 운동에 관련된 지식들, 좀 전에 얘기했던 루틴이라던가 아니면 기구 사용법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그렇죠. 기구 사용법. 기구가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기구 말고 케이블은 되게 바리에이션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케이블로 무엇 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하는 게 예전에는 다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가서 배우고 원장님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를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관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너무 이 판교식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고도화된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단순히 기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익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근육에 자극이 가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상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뭐 힘을 주는 부위는 어디여야 되는지 자극을 받는 부위는 어디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말하자면 고도화된 그렇죠. 헬스장식 표현도 맞아요. 그거는 네,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맞네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AI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의 도움을 받는 게 단순히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빠르게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랑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사실 사람 대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헬스를 좋은 예시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PT 선생님이 부담스러워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PT 대신 AI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민님이 얘기해 주신 의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0에서 100까지 끌어간다고 했을 때 0에서 한 3, 40 정도까지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 100까지는 그러면 영민님은 AI에 그렇게까지 의존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직 안 한 거구나. 네, 제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기 전에 그 평소에 뭔가 많이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잠깐만. 지금 본인을 줄리어스라고 소개했나요? 그럼 줄리어스라고 해야 돼요? 네. 네. 줄리어스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사실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거의 모든 분야인데
저는 제 휴대폰이 어딨지? 제 휴대폰에 저기 있어요. 홈화면, 네. 네. 홈화면에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어요. 퍼플렉시티랑 네. 그 클로드 앱만 있고요. 네. 물론 필요하면 브라우저를 켜긴 하지만 그렇죠. 필요하지 근데 요즘은 거의 뭔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첫 단계로 퍼플렉시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내년에 이제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혼을 위한 정보들을 사실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결혼 정보 네. 그렇죠. 일단 예식장을 네.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헬스랑 좀 비슷한 관점인데 웨딩 플래너를 끼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것도 사람이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네. 뭔지 아시잖아요. 영업끼인 거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영업이 맞아요. 껴었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네,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PT 쌤, 네. 웨딩 PT 쌤. 플래너. PT 쌤 여자 PT 쌤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의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일들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결혼 근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당시에 이제 아내가 뭔가 자료를 확인을 하고 탐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에서 좀 찾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당시에 퍼블리시티를 잘 쓰진 않았으니까 구글이라던가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석적인 검색 도구들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다 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아는데 가입해야 되는 카페 네, 그런 것들 이런 데 있는 정보인 거죠. 그런 것들이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지금 그거를 좀 커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거의 공개된 정보 안에서 비교와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몰랐는데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카페. 심한 제가 지금 저도 꽤 그 검색이나 그런 자료 찾는 게 강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결혼 시장만큼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뭐 저는 그냥 공개된 정보 안에서 탐색하고 어쨌든 뭔가 좀 정제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사실 맞아.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포인트는 정제가 안 되어 있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검색하더라도 블로그 글 같은 거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가서 뭐 다 뭐 음식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식대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싶었던 건데 절대 안 나올 식대 관련된 정보는 또 안 나와요. 맞아요. 잘 안 쓰고 일단 예식장에서 물론 좀 이게 공개하는 걸 꺼리기도 하고요. 물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보들이 막 파편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퍼플렉시티 그 딥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시트로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뽑아줬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0에서 100 중에서는 0에서 한 30, 40쯤 되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런 정보 없는 상태에서 예식장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거 없으면은 길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왜냐면 전혀 모르는 영역이니까. 네, 맞아요. 내가 뭐 엔지니어링이나 할 줄 알지. 결혼을 해봤겠냐고요. 해보면 이상하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아이폰에서 그 갤럭시 폴드 7으로 바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AI의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시리 이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기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을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고요. 기존의 멍청한 시리랑. 뭐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구글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요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AI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를 다 폰에 심기 시작했잖아요. 비전 모델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 뭐 캡처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그 화면을 제미나이가 읽거든요. 그 화면을 제미나이가 읽어서 너 이런 거 보고 있네? 뭐 그럼 제가 거기다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글 보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요런 문단 보여?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줘. 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거랑 관련된 다른 뭐 정보를 찾아줘 하면 찾아줘요. 그 탐색의 그 경험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고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애플 쪽에서 AI가 뭔가 네이티브하게 도는 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라고 그 아바타 하니까 만드는 거.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한국 사람 별로 학습도 안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종이나 뭔가 그런 측면에서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랑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세 개가 벌써 생각나는데 이거 사실상 지금 다 현업이잖아요. 지금 다 주축에 있고. 그럼요. 그런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니까 애초에 지금 애플이 낄 데가 없네요. 맞아요. 갤럭시로 바꾸세요. 신도림 갔다 오겠어요. 요즘 가격이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진짜 요즘 돈 받고 바꿉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사실 이 의존도 얘기 다음으로 우리가 둘 다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활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저는 뭐 결혼이나 헬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것 외에 이제 업무에서 저는 최근에는 그냥 제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매니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코드를 직접 짜지 않은 지가 좀 됐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읽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읽는데 그렇죠. 직접 짜지 않게 된 지가 좀 된 것 같고, 심지어는 저는 최근에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 아니면 UI UX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같은 것들도 클로드랑 먼저 해요. 클로드랑 먼저 하고 그걸 뭔가 이제 문서화 시킨다거나 하고 그걸 제가 검토하고 그걸 다시 코드 에이전트한테 넘겨주고 걔한테 구현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걸 다시 제가 검토하고 코드를 짜게 시키고 그걸 다시 제가 검토하고, 그러니까 지시와 검토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하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존도가 굉장히 저는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방식이 바뀌면서 저는 어쨌든 생산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엔지니어들마다 너무나 많은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민님도 아마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죠. 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이게 코드 에이전트가 이것도 비슷하게 사실 우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파일럿이 자동 완성해준다고 박수 치는 데가 있었어요. 코파일럿 몇 년도였죠? 한 2년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2년 정도? 그쵸. 뭐 2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나요? 저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LLM 기반으로 이 조금 더 많은 양의 코드를 추천해주기 시작한 거는 1년이 채 안 되지 않았나요? 근데 2년 전으로 가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LLM 옛날 모델한테는 한 50줄만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인자를 하나 빼먹는다거나 그죠. 뭐 없는 걸 자꾸 선언한다거나 안 해주는 게 낫다. 안 해주는 게 낫다가 실제로 그랬었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제 그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만한 코드가 밑그림이라도 나오는 게 좀 신기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올해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잖아요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많아요.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하다가 잘 안 되면은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머리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면 모델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얘네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지금 LLM 이상하다고 안 쓰는 거는 더 이상은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 그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하루하루 갈 때마다 엔트로피가 알아서 네, 이미 해줄 거다. 맞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LLM이 멍청했으면 잠깐 내 머리가 더 동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해결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 변하다 빠르다. 보니까 저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활용법을 듣고 싶거든요. 왜냐면 정형화된,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야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쵸. 당장 내일은 네. 무슨 누구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무슨 베스트 프랙티스야. 클로드 5.0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세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쓰세요? 매니저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도 약간 매니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코파일럿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코파일럿을 쓰기 전에는 GPT나 그런 걸로 쉘 스크립트 정도만 그냥 만들기 귀찮은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정도를 사용했었어요. 그게 2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파일럿을 써보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하고서 연간 결제를 했죠. 이거는 후회하고 있어요. 1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코드를 조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 완성이 잘 되더라. 그리고 커서가 나오고 그걸 이제 커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는 이제 진짜 지가 작업을 혼자서 다 해버리는구나.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데모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무슨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되냐면 매니지로 바뀐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이래 그 일을 시작하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뭐 일감은 관리한다, 뭐 소통을 한다, 메일을 쓴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할 때 만약에 지라로 일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 클로드 데스크톱에다가 지라 MCP 연결을 해놓고 오늘의 일감 뭐시기 저시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거고 뭐 해서 각각의 밑그림들을 그려놓으면은 이 우리 클로드 이 친구가 이 문맥을 이어서 일감을 연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고, 그리고 센트리 같은 걸 또 써버리면은 센트리도 이제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랑 아틀라시안 쪽에 연결을 해버려서 딱 그냥 해놓고, 그리고 이제 커서를 쓸 때는 커서에다가 그 센트리 연결을 한다.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클로드 코드를 최근에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제가 진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냥 코드를 안 친다. 저는 코드를 안 친다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코드를 골똘히 생각할 시간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읽는다가 맞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지라에서 뭔가 하나를 확인을 하고 그 티켓을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티켓을 배경을 가지고 코드 베이스를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거에 따라서 뭐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있고 구현을 먼저 할 때도 있고 뭐 정리를 먼저 할 때도 있고 해서 결국은 성공을 시킨 걸 테스트하고 배포한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거의 한 5배는 빨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다른 소통이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업무 속도로만 봤을 때 저는 한 5배는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지니까요. 보통은 그 클로드 코드한테 구현 계획 같은 거 세우라 그러면 네. 자꾸 뭐 DB 마이그레이션 하루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니 저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을 꿈꾸고 있다. 나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지적 좀 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딱 열어주면은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데 얘는 아까 말씀하셨죠. 얘 이틀 한 3일 우선순위 높음 뭐 중간 뭐 이러는데 근데 1 누르면 다 해요. 그러니까 지가 작성한 문서에서는 한 3주 걸리는 일이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거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안정적으로 하려면 3주쯤 걸릴 겁니다 하면서 뭐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DB 마이그레이션 만드는데 뭐 하루 이틀 잡고 뭐 모델과 뭐 스키마 설계해서 뭐 관계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또 한 3일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저거 봤어요. 잘 받고 지금부터 구현해 하면 그러면 사실 뭐 시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보통은 시간이나 걸렸나요? 뭐 잘하면 분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걸 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말하자면 뉴비들. 네, 말하자면 뉴비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 근데 저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고인물이라는 말을 그냥 고수 뭐 오래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을에 쓰고 있는데 사실 그 고인물이라는 말 처음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이제 고인물은 썩기 마련 뭐 이런 표현에서 그 나온 정도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뉴비가 시장에 계속 유입되는 거, 이 뉴비란 표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려나요? 네, 고인물이랑 뉴비를 둘 다 빼보죠 한번. 네. 어쨌든 이제 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네, 그렇죠. 새로운 프레시한 마음 뭐 가진 사람들이 저는 계속 유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 업무는 AI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신입을 뽑아서 힘들게 뭔가 교육시키고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좀 지금 저희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는 지금 이제 학생이나 뭔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네이티브로서 사회에 나오게 될 건데 근데 하필 이 운 없는 지금 시기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배워서 사회는 AI 방식을 따르는데 예전 방식을 아직 가르치고 있는 맞아요. 이 시기가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워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와 기술적인 뭔가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기간을 가지는 게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 사실 저 일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개발팀이 없었어요. 그냥 서버가 돌고 있었고요. 어떻게 돌고 있었죠?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그냥 있었어요. 그 뭐 약간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같은 느낌인가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온보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보통은 내가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고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같이 이런 식으로 해보자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미친 상황을 옛날이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AI라는 게 온보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정말 맥이 끊겨서 계정 정보만 몇 개 있는 인수인계 문서 인수인계 문서를 열었는데 첫 번째 시트에 그 메소드 이름이랑 그거마다 하는 일들이 쭉 적혀 있는 걸 보고서 얘는 지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고서 계정 정보랑 IP 인프라 이런 거 오케이 이거다 하고 이건 두고 그리고 다음 거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뭐 이런 뭐 날짜랑 이런 거 지웠어요. 그래서 계정만 가지고 프로젝트 다 받아서 그냥 커서를 그냥 하루 종일 프로젝트 분석만 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한 2주 정도 안 되니까 그 회사에 있는 모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핫한 그러니까 뭔가 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배포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그 플로우 그리고 구현 방향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실 2주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굉장히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새로 오신 분한테 너네도 AI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배운 적 없는데. 네.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끼인 세대란 표현. 맞는 거. 네, 그렇죠. 끼인 세대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 그 끼인 세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취업 시장에 던져진 친구들은
사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멀어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 갭이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교육이 개선돼야 된다? 교육은 개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시기상 벌어지는 일이고 이 갭을 좁히는 방법은 기업이랑 뭐 국가적으로 뭐 어떻게 저 교육의 개선이 맞네요. 그러면은 교육을 개선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벌어지진 않으니까. 네. 약간 지금 오늘 갓 에피소드 1을 찍고 있는 일개 팟캐스트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신입 뽑게 해주세요. 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점점 사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나 이 AI가 업무의 형태를 바꾸는 것들이 많기도 많고 사실 빠르죠. 빨라요. 엄청 빠르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보던 것들을 그 다음 날엔 AI한테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구직자도 어렵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 하던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고 입도 털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히 이런 교육하세요. 아,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거긴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네, 그게 저는 되게 전문가를 믿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은 인간이 하는 무언가를 전부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서 아직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뭐 이런 경험도 하고 우리끼리 입도 털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웃고 있고요. 네. 일단은 웃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AI 하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흔히 AGI라고 부르는 이제 강인공지능, 완전 인공지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AI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지금 AI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런 걸 AI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한 게 뭔가 수준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갭이 좀 느껴지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걸 소리가 그냥 팍 커진다고 해서 이거를 줄여주는 거 AI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AI가 저희를 보고 있다가 뭐야 얘네 이렇게 떠들면 되잖아 하고서 저희를 그냥 싹 치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라고 따지면 사실 이미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을 논하기에는 뭔가 좀 전 멀리 왔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냥 사회적 의심 이런 게 좀 많이 걷어지고 실제로 투자라던 게 필요하다라는 세상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네,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논하기에는 좀 많이 멀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루는 방법만 정해지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AI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지만 저는 말하자면 모델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주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용성 뭐 개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친구들은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쵸.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따라갈 여지가 아직 너무나 많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아요. 그 오픈 AI가 GPT를 처음에 내놓고 그게 한 이제 2년 됐나요? 넘었을 수도 있어요. 2023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년쯤 됐는데 그 사이에 모델 성능은 사실 그때 GPT-2 뭐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건 신기한 챗봇 정도에서 아직은 애플리케이션이 더 발전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걸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다 챗봇에 갇혀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사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에 LLM을 활용해서 정말 비즈니스를 잘 만든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커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커서는 약간 투자가 아닐까요? 그쵸. 사실 뭐 커서가 저는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저도 약간 그냥 비즈니스 AI를 팔아서 투자를 많이 벌어서 네. 운영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새로운 시도를 그나마 빠르게 했고 좀 성공적으로 한 좋은 케이스가 커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어서 저는 뭐 영민님이나 저나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오픈 AI 지금 GPT-5 내놓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우리도 모델 하나 만들까? 그 얘기할 때는 저는 군복을 입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물론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고,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러면 저 성능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또는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산업이나 그런 것들 발전하는 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GPU를 갖다가 안 팔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 AI라는 걸 만들어서 전쟁에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가 좀 무서운 건데 근데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저는 AI가 정말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어떠한 큰 국가가 전쟁에 휘말렸을 때일 것 같아요. 전장 그러면 상황을 본다라는 그게 얼마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비인륜적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 네, 디스토피아까지는 안 가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저는 우스갯소리 같이 안 느껴지는 거 하나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그냥 드론 생산을 잘하는 드론 수출국이 될 거다. 전 이 말이 그렇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정보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지에 대한 거라면 지금 AI에 구할 게 뭐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AI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결국에 이 모델의 파워를 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응용하는 케이스는 네. 그런 케이스일 거다. 네. 그러니까 조 단위의 달러를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국가적인 지지를 받을 상황이 오면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되게 강한 말하자면 계기? 네, 계기. 트리거가 그쵸.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츠나 아니면 BMW나 전차 만들 거 아니었으면 엔진을 언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쵸. 네.
그런 그런 또 역사가 네. 있죠. 근데 뭐 이제 전쟁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이 챗봇에 머물고 있는 게 아직 투자 대비를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투자 대비를 넘을 방법이 결국 국가적인 절박함이 한번 오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거를 감내하고도 이걸 응용해야 하는 상황은 전쟁과 같은 절박한 상황일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럼 반대로 응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리소스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평화적이고 절박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그게 제일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알잖아요. 그 폭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2차 대전 때. 그때 공장이 얼마나 발전했을 거고. 비용을 낮추는 건 결국 그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어떤 절박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한 번쯤은 필요할 건데 저는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네요. 사실 저는 이 토픽을 준비할 때는 되게 그냥 나이브하게 네. 우리가 이 LLM 파운데이션 만드는 주체가 되기는 늦은 것 같고, 늦었죠. 많이 늦었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걸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 정책 하나 나왔고요. 투자 많이 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요 토픽을 잡아봤던 건데, 근데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신선한 관점이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결국에 응용이라는 게 되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하는 게 있지만, 항상 그 뒤에 딸려오는 게 이제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박함. 네, 그렇죠. 절박함. 네.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전쟁 절박함. 외에 무언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함이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방향을 생각하긴 했어요. 사람이 안 싸워도 네. 줄어들 수 있죠.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는 사실 인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급격히 우리나라를 줄고 있죠. 포함해서 사실 동아시아권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지금 일본은 사실 10여 년 전, 뭐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의 뭐 유구한 전통인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뭐 이제 너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제 한 명만 낳게 하는 산하 제한 정책 뭐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도 출산율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유명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최악이죠.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거 외에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AI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로보틱스와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절박하지 않을까. 전쟁만큼. 그쵸. 한국 입장에서는 절박할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로보틱스가 좀 한국에서, 저는 일단 AI가 좀 한국에서 잘 써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응용이 아픈데, 저희가 AI 무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머신러닝까지 들어갔을 때도, 머신러닝 때도 약간 뭔가 사실 통계적으로 정통적인 접근이 나을 것 같을 때도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다가 좀 잘못된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로보틱스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LLM이 결국 로보틱스에 숨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 기술이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든 인구적으로든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ML 모델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런 고민도 아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라는 기술에 무언가 저는 취해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ML 모델도
되게 이전에 자주 보였던 나쁜 패턴 중에 하나가 사실은 ML을 안 써도 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ML을 쓰면 멋있어 보여. 너무 멋있었죠. 지나치게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ML을 쓰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LLM도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되는 데까지 LLM이 묻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LLM이 묻으면 사람들이 일단 결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관점은 시장이 혼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네. 실질적인 가치를 못 주는 친구는 어차피 죽을 거다. 어차피 시장에서 이게 이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저는 시장이 이렇게 걸러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버블이다? 버블이요? 어디서 버블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감한. 버블 저는 저는 지금 이 거품을 타면 탔지 이걸 진짜 거품이라고 터뜨리거나 하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꺼내놓고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또 내는 걸 수도 있는데 LLM은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트래디셔널한 ML 모델과는 또 다른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쨌든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많이 변하고 굉장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말하자면 버블을 만들어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 많이 옛날로 가면 산업혁명도 있을 거고요. 뭐 조금 더 현대로 오면 인터넷의 등장도 있을 거고 모바일의 등장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에 인터넷의 등장과 모바일의 등장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인터페이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던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형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편하게 손 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 탐색 경험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LLM이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레이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LLM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존의 모바일 경험에서 하던 거랑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은 조금 너무 이제 네. 모바일과 관계왔던 케이스긴 한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뭔가를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바일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예식장을 찾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였죠. 뭐 플래너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느 지역, 뭐 분당 지역, 수지, 뭐 어디 예식장 이런 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연어로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LLM이 뭔가 사람들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주제 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한 것 같은 게 이게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 비싸서 못 썼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클라우드 맥스는 돈 있는 사람만 쓰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쓰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컴퓨터를 비싸니까 한 대 놓고 터미널을 돌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광경인데. 그러네요. 서버에 거대한 모델이 떠 있고 우리는 그냥 거대한 컴퓨터가 뜬 것뿐인데 그냥 그게 너무 좋은데 개인이 갖기에는 지금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지금 그림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방식이 지금 우리는 자판과 뭐 이런 터치패드나 마우스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뀐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던 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터미널이 그냥 바뀐 것뿐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LLM은 정말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때 터미널을 보면서 개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컴퓨터를 어디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는 지금 어디에나 쓰고 있고 그런 관점을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결국에 어쩌면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레거시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제 안경 쓰고 뭐 터치 2번 하고
뭐 몇 시에 간다고 누구한테 네. 전해줘 하면 전해줄 수 있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아까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왜 나왔고 어디에나 쓴다는 걸 어떻게 썼는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약간 거기까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저희 2부에 같이 가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1부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 2부에서 이어서 얘기 나눠볼게요.